반갑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도 계시고 통장님, 반장님 등등 어쨌든 이 계양구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 전공을 얘기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조선시대, 그 중에서도 조선 후기, 그 중에서도 향촌사회사, 지방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향촌사회사라고 그럽니다. 대학원을 81년에 갔나? 이제 대학원을 갔는데, 이건 팔자예요. 제 지도 교수님이 조선 후기 향촌사회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81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30년이 넘었죠. 그 얘기인데 그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는 중앙사가 아니고 지방사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치사가 아니고 생활사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역사가 아니고 여성 중심의 역사가 될 것이다를 30여 년 전에 우리 석사 1차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이분은 경성제대를 나오신 분이니까 22년생, 경기고등학교 경성제대를 이제 마치시고 실학을 전공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방되자마자 일본 사람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됐지만 일본 관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켰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식민사관이라 그래요. 조선 후기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 30년 지배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증명해요?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를 납득시키려면. 그럼 최초가 뭐냐? 조선 후기가 상당히 미개한 사회였다. 일본에 비해서 발전 가능성이 없는 정체된 사회였다를 증명하려고 한 것이 식민사관입니다. 그래서 그걸 증명이 되면 일제시대 때 발전을 많이 한 건 사실이죠. 한국의 근대화의 기초를 일본이 쌓았다 라고 되고, 그것은 일본 사람이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시해론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조선 후기 우리 역사를 미개한 역사로 이 사람들이, 일본 역사가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해방 이후의 역사가들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러한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실학자들을 봤더니 다산 정약용 선생, 성호이, 반개, 유용원 이런 분들을 봤더니 이분들이 생각했던 사상들이 상당히 근대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어려운 사회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실학 사상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행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시행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근대화를 시키지 못했지만 근대화의 맹화는 싹이에요, 싹. 근대화의 싹은 우리가 조선 후기에 배태되고 있었다를 증명하려고 역사가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이제 조선 후기에 실학자들 연구해요. 그 당시는 역사학자들이 실학자 한 사람씩 연구를 해요. 우리 선생님은 박사 논문이 박제가 연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박제가란 분이 항상 우리 시간마다 와서 박제가기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70년대 대학생 때 들은 것이 이분은 케인즈보다 몇백 년 앞서서 생산이 소비를 촉진해야 된다. 소비가 생산을 촉진시킨다. 많이 써라. 많이 써야지. 왜 조선시대는 근검 전략을 항상 강조해 왔잖아요. 전통시대에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 박제가 선생은 소비를 해야지 그것이 생산으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했어요. 이게 케인즈 이론입니다. 1930년대 미국의 자본주의를 꼽히는 이론인데, 우물물을 펌프질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마중물을 집어넣어야지 물이 나오잖아요. 바로 마중물이란 소비를 통해서 간다. 그래서 그걸 하시다가 거기에 이제 대가가 됐는데 60살이 환갑이 됐을 때 풍에 걸려서 쓰러지셨어요. 풍에 걸려서 쓰러지시고는 병상에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본인이 느끼잖아요. 그 병상에서 자기 일생 살아왔던 것을 생각을 해본 거죠. 우리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때 바로 그 세 가지 얘기를 하신 것을 우리한테 해준 겁니다. 앞으로의 역사는 중앙사가 아니고 지방사다. 그 다음에 남성사가 아니고 여성사다. 정치사가 아니고 생활사가 중심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전공한 것이 향약이라는 걸 전공했어요. 향약.
향약이 조선시대의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가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주민자치가 지금 말하는 주민자치가 향약이에요. 말년에 제 전공을 현대사에서 찾는 거예요. 찾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녀야 되죠. 이제 우리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이제야 우리 사회에 꽃을 피우는구나. 근데 지방자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 지방자치만 얘기할 사람은 많지만 조선시대 전근대 지방자치 연구할 얘기해 줄 사람은 교수가 많지 않아요. 1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지방자치 이런 향촌사에서 연구하는 사람이 제 전공할 때 다 털어서 13명이 같이 공동 연구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때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정했어요. 전근대 자치 전통과 분권, 민권에 확대한 제목을 줘서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다, 강의를. 그래서 저는 이제 딴 데는 못 가고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은 제가 이제 다니면서 합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 굉장히 좋죠. 지방분권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는 꼭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하는 의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뭘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의 쭉 하겠지만 여러분 그 교재는 읽어보지 마세요. 제 강의가 재밌으니까 제 강의 듣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수준은 우리 박사과정 정도, 역사학과 박사과정 수준의 지금 논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딴 거 보지 마시고 제가 30년 동안 또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조선시대의 지방자치, 주민자치 하던 모습을 요즘까지도 남아있어요.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걸 30년간 다니면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재미를 느끼시라고 봅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은요, 목숨을 바쳐서 죽창을 들고 차지한 겁니다. 우리 전통시대에 대한제국기 때, 고종 때, 갑오농민 혁명이죠. 그때 농민군들이 죽창을 들고 싸워가지고 뺏은 것이, 획득한 것이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그 갑오개혁에서 그 고종이 갑오개혁 일어나자마자 뭘 내렸냐면 지방자치조례, 향외조례, 또 향약 규정을 시행하라는 두 가지를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제국기는 지방자치가 시작돼서 2장을 선거로 뽑았어요. 2장을. 이게 고종이 훌륭해서 해준 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죽창을 들고 뺏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부에서 뭘 해달라, 뭐 교부금 달라, 뭐 해달라는 요기만 하면 그건 지방자치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시간을 남을 위해서, 지역의 주민들 남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내주겠다, 봉사를 해준 시간을 내주겠다. 또 돈도 낼 수도 있어요. 자기 재능 기부할 수 있어요. 몸으로 떼오는 게 제일 비싼 겁니다. 돈 내는 게 제일 쉬워요. 돈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가 되셔야지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전통시대의 여러분 선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극복해 왔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강의의 이제 주제가 됩니다. 말로 먼저 싹 설명한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는 나중에 봐도 됩니다. 이 끊임없이 중앙과 지방은 끊임없는 기란관계예요. 지방 군현이라 그래요. 군현에는 제지 사족들이 통치를 합니다. 양반들은 끊임없이 중앙정부의 간섭을 안 받고 국왕의 대행자인 수령, 요즘 시장 군수, 수령은 국왕이 임명하니까 그걸 견제를 하려고 그래요. 견제를 하려고. 견제하려는 그 조직이 유양소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향회라고 부르는데 요즘 말은 지방의회입니다. 양반들끼리 또 투표를 해서 뽑아요. 지방의원을 뽑았어요. 그게 있었다 이게. 유양소라고 조선전기에는 있었고 그 조직 위에는 향회라는 지방의회가 실제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령을 견제해주는 조직이에요. 수령이 잘못하면 막 이제 야단도 치고 바꾸기도 하고 하는 조직인데, 이 유양소 이 조직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당쟁이 격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도 사족끼리 싸우잖아요. 뭐 노론, 소론, 뭐 남인 막 싸울 때 당파 싸움이 지방에서도 벌어지면 이거 누가 조정을 해줄까요? 요즘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줘요.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미선이랑 헌법재판관이 되냐 안 되냐 갖고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근데 그때는 행정 사법권을 수령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령한테 쫓아가 양반들이, 여야가. 그러니까 수령권이 강화가 되면서 이 전기에는 수령을 견제해주던 유양소 향해 조직이 수령 휘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수령권 강화로 이제 심히 약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족들이 하나가 아니죠. 당색이 갈라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다툼이 이제 잘 벌어지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여러분들 드라마를 많이 볼 때 뭘 이해하면은 그 이해가 되냐면 왕권과 신권 관계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조선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앙집권적 봉건제라고 불러요. 중앙집권은 국왕이 집권한다는 것이고, 봉건제라는 말은 지방자치란 뜻입니다.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반 관료제라고 그럽니다. 지방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정도전 같은 사람이 왜 죽냐면, 왜 태종이 죽이냐면, 이방원이 죽이냐면, 이 사람은 그 중국의 주나라 제도를 받들었어요. 주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중국의 기원전 1000년, 2000년, 3000년 전 나라인데, 그것을 완성한 그 법 체계를 완성한 것이 주라는 주나라가 완성해서 중국의 모든 제도는 주나라 제도를 본받아 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본받은 중국의 나라가 한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 당태종이 있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조선시대가 그 뜻을.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관료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임금이 아니라, 임금은 상징적 존재고 관료들이 조선이라는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그 유교적 이념에 의해서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정도전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왕의 입장에 볼 땐 그게 편치 않죠. 야, 이건 내가 만든 나라인데 왜 니네가 간섭하냐,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에 입던 이방원이는 정도전이 마음에 들 리가 없죠. 그래서 죽이고 이제 독재로 이제 들어가죠. 독재자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군권과 신권이라 그래요. 군권과 신권이 균형 조화를 맞춰가는 거예요. 당파 싸움은 뭐냐? 당파 싸움은 군권과 신권이 비대칭 됐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은 권력이 강한 것 같지만 요즘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권한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법치국가입니다. 요즘보다 더한 법치국가에 조선이라는 나는 중국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 대통령이, 요즘 뭐 언론이 원래는 이제 대통령을 견제하는데, 그 당시는 사관원이라는 기관이 따로 딱 있어요. 이거는 임금만 공격하는 거예요. 임금의 잘못된 것만 따지는 거예요. 왜 저녁에 늦게 자고 아침에 왜 정사를 늦게 보느냐. 계속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공격하게 만든 것이 사관원이. 요즘은 이제 언론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6살짜리 먹은 아이가, 조선시대 임금이 6살 먹은 임금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조선시대는 할 수 있어요. 제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6살 먹은 애도 해요. 왜 하냐? 이 유교적 그 체제에 의해서 주나라 때부터 한나라, 당나라 때서 만드는 체제는 뭐냐면 재상제도가 있어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게 재상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가 지금은 한 명이지만 그 당시는 의정부란 기관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상만 잘 뽑으면 된다는 거예요. 임금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알아서 통치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2조, 예조, 형조하는 6조에서 요즘 말하는 판서지만 요즘 장관들이 임금한테 직접 먼저 보고 절대 안 합니다. 의정부에 있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한테 보고를 하면 그 세 사람이 공동으로 논의해서 결론 낸 것을 임금한테 보고하면 임금이 해라. 임금은 여러 말 안 해요. 해라. 가부만 해요. 부만 딱 하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알아. 부하면은 뭐고 지나가는 거, 가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집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상만 잘 두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재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황희, 정승도 있고, 맹사성도 있고, 유성룡도 있고. 이런 재상을 잘 두면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왕때가 잘 되고, 못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권과 신권 간의 이 기란 관계, 견제 균형이 당파 싸움을 만든 거예요. 임금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일부러 당파 싸움의 조장자는 임금인 거예요. 임금. 노론이 자기를 왕권을 흔들 정도로 세지면 그 다음에 남인을 키워가지고
노론을 견제하고 또 남인이 커지면 노론을 통해서 견제하고 이런 그 조화 균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군권이 강하냐 신권이 강하냐 요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하면 TV 드라마를 볼 때도 상당히 편하십니다. 자, 그래서 조선 초기의 향약이라는 것을 제가 네 가지로 나눴어요. 아까 말한 그 김영덕 교수님은 제 지도 교수님이 향약을 성격을 네 가지로 나눴고 구체적으로 못 밝히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으로 성격을 네 가지로 이제 만들어서 제 박사 논문이 93년에 쓴 제목이 조선 후기 향약의 성격이라는 것이 제 이제 논문이었는데 향약이 네 가지인데 이 향약하면은 퇴계향약이라는 걸 먼저 떠올리시죠. 퇴계 선생이 만든 퇴계향약. 율곡 선생이 만든 율곡향약이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적인 향약인데 이게 중국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중국의 그 송나라의 여씨 형제들이 자기네 마을의 그 노비들하고 자기 마을 한 동종 마을 사람들을 공동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향약입니다. 향약이란 말은 향촌 약속이에요. 향촌의 마을에서 약속이 그냥 줄여서 향약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을 주자라는 사람이 이 주자라는 사람은 아주 훌륭하죠. 그 공자맹자 기원전 500년에 공자맹자 시대에 만들어 놓은 노노 맹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주자가 자기 사고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유교를 기원전 1100년 자기 뜻대로 싹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선진 진나라 이전에 공자 맹자의 유학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의 정도전에 의해서 받아들인 그 유학은 주자학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주자학은 뭔 차이가 있느냐? 정통론을 나눠요. 이 북쪽의 요나라, 금나라, 거란족, 여진족들이 이 송나라를 점령해서 송나라가 남성 북송으로 깨졌습니다. 남성 북송으로 잘라졌어요. 바로 그 시대에 주자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자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원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론, 저건 오랑캐들이다. 오랑캐와 중화사상을 나누는 그 논리도 주자라는 사람이 만든 거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화이론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우리가 받아들인 것은 여시향약이 아니고 주자 증선, 주자가 덧붙이고 깎기도 하고 마음대로 만든 변형시킨 주자 증선 여시향약을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이 경국대전이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헌법이지만 법전이지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이 향약은 자치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치법이라는 것이 최고 무서워요. 말 안 들으면 규제할 수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시킬 수 있어요. 법보다 더 무섭게. 어떤 그 중에 내용을 하나 보면 지금 환난당해서 굶어 죽는 흉년이 왔는데 부자가 나는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환난시 좌시불구자. 가만히 앉아서 옆에 사람은 안 구해줘. 옆집 사람 굶어 죽는데 안 구해준다. 그건 향약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줬다. 이건 무서운 법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동네에 가난한 처녀가 가난해갖고 시집을 못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그 동네에 있다. 그러면 그 동네 수령이 처벌받아요. 수령이.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돈을 마서 이제 시집도 보내주고. 물론 참 멋있는 것 같으죠? 여기에는 통치자의 음모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옛날의 통치자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구가 그 나라의 국력이잖아요.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애를 낳아야지 세금도 내고 군인도 만들고 부역도 시키고 이제 그런 측면도 인구를 늘리려는 이런 측면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제 국가에서 지금 애를 안 낳아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는데 뭐 결혼할 수가 있어야죠. 요즘 우리 대학생들 보면 이 취업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학생도 시집 가려면 직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직장이 요즘 쉽나요? 다 불안정 고용이죠. 상당히 이제 심각한 경제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느 시대로 막론하고 인구는 굉장히 그 사회를 뒷받침하는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변수가 이제 인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자의 향약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조선 전기부터 조광조라는 인물이 이것을 시행했는데
이 조광조라는 인물은 상당히 그 성종이 반정을 일으켰어요. 연산군이 너무 포악하게 구니까 성종의 중종 반정을 일으켜서 연산군을 쫓아내잖아요. 쫓아내니까 이제는 중종이 새로운 세력을 자기 파트너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받아들인 사람이 시골에서 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강직한 이 조광조를 발탁했어요. 과거 급제 안 해도 혈량가를 줘서 발탁을 해서 조광조가 와서 가장 한 업적 중에 하나가 향약을 그때 시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중국 거를 갖다 하는 건 좋은데 중국은 신분제가 별로 강하지 않고 같은 여씨 집안끼리 시행했던 그런 종법인데 종중에서 시행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엄격한 신분제 국가잖아요. 그 향약에 보면 나이 70이 먹으면 똑같은 자리에 앉아요. 상놈 천민 안 따지고. 그러니까 이 조광조 이 사람은 주자가 한 말씀은 단 한마디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70 넘은 천민도 향약을 시행할 때는 양반 옆에 같이 앉히는 거예요. 이 신분제 시대에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반대파의 빌미도 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실각돼서 향약 시행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율곡 선생이 향약을 4개나 만들었어요. 율곡이란 분은 사실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49살에 돌아가셨는데 이분도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50대까지 사셨으면 영의정 좌의정 하실 분인데 제가 율곡 조사를 해보니까 관직을 최고 많이 맡으신 분이에요. 2개월, 3개월마다 관직이 바뀌어요. 이분은 그 학자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어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신만양병설, 만원봉사에서 그때 그 시대가 필요한 이런 내용들을 즉각 만들어내는 이런 분이에요. 그 선조에 대해서 공격을 팍 하죠. 임금을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지 임금님이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 사람을 추천하면은 또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추천하면 마음에 안 든다를 임금 앞에서 경연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좋아할 리가 있겠어요? 그럼 이 사람 때려쳐요. 때려치고 여기 파주가 고향이잖아요. 파주로 가버려. 그러면 임금이 또 아쉬우니까 또 바로 이제 불러들이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를 하신 분인데 병조판서 하다가 혼이 나가지고 이제 그 집안이 원래 수명이 짧지만 일찍 돌아가셔서 하여튼 안 됐는데 이분은 4개의 향약을 만들었고 행정가로서 그러니까 이분은 저술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조선시대 내내 후기는 노론들의 세력이 득세를 했는데 250년간 그 노론들의 사람들은 바로 율곡 사상을 이어가던 사람들이에요. 경상도의 퇴계 선생은 관직을 때려치고 내려와서 이제 자기 동네 예안 사람이 예안 안동 위에 예안에서 이제 그 공동체 질서를 위한 향약을 만들어서 2개가 가장 대표적인 향약인데 그래서 이것을 중국 향약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향약을 일제시대 때 우리를 통치할 때 향약을 이용했어요. 향약은 덕업상권, 예사상권, 과실상규, 환난상율 참 멋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통치하자. 왜? 이건 법조문에 없어도 자체 규약이에요. 자체 규약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지금 한미라 교수라고 우리 중앙대학 제 밑에 교수, 제 제자인데 이제 교수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일제 1930년대 향약에 대해서 쓰라 그래서 그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향약은 집권자 입장에서 항상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향약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주민 자치가 어느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로울 것 같지만 어느 의미에서는 스스로 제약이 됩니다. 스스로 이타심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주려고 하는 마음 없이 뭐 위에서 받은 뭐 국가에서 돈 주니까 그거 가지고 예산 쓰고 움직이자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그건 주민자치가 도로함이 타불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꾼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들은 신분제 사회에서 눌려져 있었지만 90%의 민중들은 그것을 스스로 권리를 찾았던 시기가 바로 19세기 말 대한제국기였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은 이제 그렇게 가는데,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먼저 이해하게 지방행정 향약의 성격 4가지를 얘기하는데 향약의 성격 4가지는 뭐냐면 향규라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거 퇴계향약과 율곡향약이
중국 건지 알았더니 일본 사람이 일제시대에 경성제대 역사학과 교수가 밝혔어요. 퇴계항약과 율곡항약은 중국의 주자증선 여시항약을 보지 않고서도 만들 수 있는 향약이다. 말을 빙빙 돌립니다. 일본 사람은 원래 표현이 그래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이 76년에 또 일본에 다가오고자 하는 학자가 이것이 바로 향약이다. 율곡항약과 퇴계항약은 중국 향약이 아니고 한국적 향약이다. 향규다. 라는 말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일제시대 사신 분이니까 일본말 잘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먼저 연구해 놓은 것을 보고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지방자치가 있구나.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해서 우리 교수님도 이제 78년에 조선후기 향청연구라는 지방자치조직 것도 쓰고 그다음에 향약 연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60이 넘어서 이제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그 향규는 뭐냐? 향규는 지방의원들의 의원을 뽑는 규정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퇴계 선생이 훌륭한 분인 것은 이거는 하층민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양반들끼리 우리가 지방을 통치하는 치양지인 우리 마을을 우리 스스로 다스리는 양반으로서 사족으로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된다. 절대 하층민을 토색질을 하면 안 된다.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4가지 덕업상권, 예적상교, 환난상일 중에 이분은 과실상규만 썼어요. 벌칙만 썼다고, 벌칙만. 그래서 만든 게 우리가 아는 퇴계향약입니다. 퇴계향약이 알고 보면 중국 거 여시향약하고는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조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시행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조선시대에 안 됐어요. 그 시대에는 동네에서 시행하면 퇴계가 그 동네에서 자랐는데 친구들도 있는데 그 권위가 있겠어. 요즘 퇴계 제자들이 훌륭하게 발전시켜서 선생님 떠봤다니까 그러지. 그 시대에는 퇴계 선생이 훌륭은 하지만 자기 동네에서 힘은 못 써서 안 되고 그 밑에 제자들에 의해서 퇴계향약이 이제 그 영남향약에 전형이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곡 선생은 행정가예요. 정치가도 행정가니까 서원이라고 청주의 수령으로 나가서 서원향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국가에서 통치권 차원에서 지방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차원에서 향약을 가지고 백성을 보호해 줘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만든 향약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주연향약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이건 관에서 만든 향약이고 퇴계향약류는 사족 스스로가 만든 향약이고 이제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왕권이 이제 지방의 사족들도 힘이 약해지니까 9년 단위에서 힘을 못 써요. 못 쓰니까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동계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 있는 상천민들을 통제하게 한 동계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게 3가지 향규나 동계나 주연향약은 수령이 향촌민을 통치하게 한 것이고 향규나 동계는 제지 사족 양반들이 하층민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썼더라고요. 향약을 10년 연구해 보니까 굉장히 난 환난상이고 뭐 굉장히 좋은 건지 알았더니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말한 지방자치도 잘 봐야 돼요. 지방자치가 중앙 통치하고 결코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대립되는 게 아니라 지금 차원에서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틀립니다. 지금 여기 주민자치에 멤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주민자치. 대부분 주민자치네. 주민자치는 정치적인 성격을 빼고 그 지역 사람의 삶, 생활 이게 주민자치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행정, 정치 이런 측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지방의 예산까지 받아오는. 그러니까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주민자치 쪽에 관심을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장, 군수 이제 이런 구의원 이런 사람들은 지방자치 쪽에 입장을 갖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주민의 구성으로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환난상울이다 어려울 때 불났을 때 고성에 불났을 때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이 조선시대 향약에도 나와요. 불이 나서 농사를 못 지면 병이 나서 농사를 못 지면 옆에 동네 사람이 향약에서 농사를 지어주는 거. 누가 또 결혼하면 돈 부주해 주는 거. 혼상시 부조 상을 당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 있느냐? 우리 말에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한다는 얘기 많이 있죠. 옆집 사람 잘 알고 지내잖아요. 그 다음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하는 것은 우리 전통시대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온 것인데 전 이거를 연구하고 싶었는데 생활사로 이게 없어요. 문서로는.
분명히 관행 속에는 남아 있는데 그 찾아봤더니 촌계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촌계. 전라도 쪽이 아니라 촌계라고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뭐라고 불렀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 스스로의 수평적인 조직, 공동체 조직, 이것을 촌계라는 개념을 삼아서 제가 조선시대 향약을 양반들끼리 노는 향규,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이 지방 동네에서 하층민 통치하기 위한 동계, 그 다음에 수령이 지방을 통치하기 위한 주연 향약, 그 다음에 7, 80%의 상천민들만 사는 마을이 대부분 7, 80%가 상천민들만 살아요. 양반도 없고 이 마을을 시행하던 촌계라는 4가지 성격을 제가 박사 논문으로 써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자치조직 향약 4가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갑오개혁기에 분권과 민권이 확대되는 거. 그 결론으로 이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계승해 나가야 되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행정체계 조직은 관찰사가 있고, 관찰사는 일정한 지역에 있기도 하지만 3개월에 한 번씩 9년을 돌아다니면서 수령이 잘하나 못하나 보고 업무를 이제 평가하는 이런 의무가 이제 관찰사입니다. 수령은 국왕에 내리자고 지방행정, 사법, 군사권을 장악하니까 수령이라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조선시대 수령이라는 것은.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임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농상성, 농사와 뽕나무를 길러야 된다. 인구를 늘려야 된다. 학교를 흥해야 된다. 군정, 무기들 이런 걸 다 수리해야 된다. 부역을 균등하게 해야 된다. 조선시대에 뭐가 가장 문제가 되냐면, 가장 문제는 세금이죠. 세금. 예나 지금이나 세금이 제일 중요해요. 세금이 불균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웃겨요. 조선시대 세금이 3가지가 있어요. 조, 용, 조. 조는 뭐냐면 자기 땅에서 농사진 거예요. 10분의 1만 내면 돼요. 용은 뭐냐면 군역세.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는 군대를 안 가는 대신 군역세를 내야 됩니다. 면포 2필을 내야 돼요. 근데 이 면포 2필이 작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역을 또 해야 돼요. 부역. 국가에 공사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16세에서 60세는 나가서 해야 돼요. 이게 그거 가지고 국가 운영하죠. 마지막이 뭐냐? 근데 양반은 군역세를 안 내요. 양반과 상민 차이가 나면 양반은 군역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벌써 불공평하죠. 거기다가 이제 조자는 고루조자인데 요건 뭐냐면 공물을 바쳐요. 국가에서 계양구에서 농산물 뭐가 많이 납니까? 복숭아 많이 나요? 쌀? 그러면 쌀을 1000가마니를 1년에 바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세금 이외에 그 마을을 어느 마을에 어느 동네 얼마가 아니고 국가에서는 1000가마 1년에. 이렇게 되면 이거를 수령이, 그러면 여기 보니까 12개 행정동에 20몇 개의 법정동이 있다고 내가 인터넷 아까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25개 동이 있다 이게. 그럼 어느 동에 25분의 n분의 1로 나누지 않아요, 조선시대는. 이걸 누가 나누냐면 바로 아까 양반들, 향회란 지방의회 조직에서 양반들이 A동은 100가마, B동은 양반끼리만 있으니까 10가마. 여기서 불균형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권한을 잡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자기 마을에, 자기 동에 이 공물을 적게 내기 위해서 뇌물도 바치고 그 뇌물을 이제 받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앉으려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부역을 균등하게 하지 않는 데서 이 밀란이 발생하는 겁니다. 밀란이 발생하는 거는 여기 가장 큰 문제. 사송가는 이제 송사를 툭하면 송사에 조선시대도 지금만 법 찾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송사 중에 가장 많은 송사가 첫 번째 가는 게 뭐냐면 이 묘자리. 남의 묘자리 명당 자리에다가 부모를 투장을 해. 남의 명당 자리를 뺏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파내가게 해달라는 송사거리가 잘 많습니다. 하여튼 많아요. 근데 가나을식은 이제 향리들이 백성을 토색질하는 거. 이 7가지가 수령이 지켜야 될 임무인데 임금 앞에 가서 7줄을 읽어야 돼요. 발령받기 떠나기 전에. 이거 못 외워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임금 앞에 가면 떨잖아요. 7개를 외우려면. 그다음에 이제 향리는 수령 밑에서 이걸 작청이라 그래요. 작청. 향리들이 있는 걸 작청. 그다음 유양소는 지방민 자치가 허용됐어요. 여기에 장을 좌수 별감이라고 불러서 덕망 있는 인사로 선출하고, 이 사람들은 조선 전기에는 수령 비행을 감찰, 수령을 견제하는 이런 걸 갖다가 나중에는 작청, 향리들이 작청같이 향청이라는 이름도 바뀌면서 수령 휘하에 들어 수령을 보조하기 위한 보좌기구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경제소는 뭐 서울하고 지방을 연락하는 건 요거는 빼겠습니다. 향해라는 게 있다가 향해. 요건 지금 일종의 현재 지방의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 향해원을 요즘 지방의원을 투표로 선정을 해요. 투표해서 뽑아요. 자기네끼리. 양반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양반 중에 양반만 뽑는데, 물론 거기는 부모가 여기 지난번에 여기 향원이 됐어야 되고, 자기 장인어른이 돼야 되고, 이 외갓집 외할아버지가 들어가야 돼요. 신분사회니까. 조선시대와 우리하고 차이는 그거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선시대에는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 자기 가문의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향원이라 그러고, 근데 향안은 이 사람들의 명단이 향안이죠. 이 명안이 지금 이 사람들의 향원들의 명단이 전국에 수십 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표로 만들었어요. 수령은 지방 통치, 행정명령을 내려서 수령 밑에는 향리, 면임, 이임, 요거 면장, 이장을 말하는 거죠. 요게 쫙 있고, 향촌 제지사적들 향촌을 지배하기 위해서 향해라는 조직을 통해서 밑에다가 이제 유양소가 집행기구고, 향해는 의회예요. 됐고, 그다음에 향촌 자치는 딴 게 아니고 양반들한테 자치를 맡겼는데, 이거 뭐냐, 교화, 유교적 이념에 의해서 백성들의 예의와 염치를 가르치는 것은 사족들한테 맡겨, 양반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제지사족한테 맡기고, 요것을 하는 규약이 향규라는 것이 향규. 16, 17세기 태계 율곡이 살던 시대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동계 총계라는 것이 16, 17세기에 동시에 존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방 통치로는 수령이 양반들한테 맡겨서 향약을 시행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 토색질하고 잘 못해요. 그래서 18세기 들어오면 수령이 직접 자기가 향약장이 되거나 수령의 사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예요. 18, 19세기에는 주연 향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밑에는 동계 총계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제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어려운 거를 제 30년 연구의 내용을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다니. 이게 이 고려 시대에는 귀족제 사회라, 소수의 귀족들이 전국을 장악했어요. 그 밑에는 향리라는 사람들이 각 지방에 장이 돼서 지방을 통치했어요. 근데 이 귀족들은 그 불교를 이제 이념으로 삼았고, 하지만 향리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유교를 받아들여서 한문도 잘 알아요. 머리도 깨웠어요. 바로 정도전이 고려시대 향리 후손입니다. 이 사람, 귀족의 밑에 있던 중간 지배층이 이성계라는 무장과 손을 잡고선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향리 집안은, 향리는 세습해요. 봉급도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향리를 봉급 안 받는 대신 자기는 군역세를 안 내요. 공물도 안 낸다 이게. 그 대신 향리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봉급 없이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걸 뜯어 먹어야만 사는 이런 구조예요. 그것이 참 희한하죠. 조선시대에 봉급을 안 주는 거예요. 수령도 중앙정부에서 봉급을 안 줘요. 지방에서 지방 관아에 재정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 지방의 조선시대의 재산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비와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아에 소속된 땅을 소작을 주잖아요. 소작을 준 쌀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자기가 봉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관아 가면 부사가 되면 봉급을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은, 이 재정이 확실하지 않게 움직이니까 이 부정이 개입될 틈이 많죠. 근데 이성계랑 손잡고 쿠데타에서 중앙에서 가서 과거 시험하고 벼슬한 사람은 양반이 됐어요. 제지사족이 그다음에 이제 됐는데, 그냥 향리로서 계속 수령 밑에 향리로 계속 갔던 사람들은 계속 향리야.
고려 시대는 똑같은 향리 집안인데 구테타 세력에 붙어서 벼슬해서 과거 합한 사람은 양반이 돼서 수령이 돼서 자기 밑에 오고 또 한 부류 집안은 그냥 그 밑에 향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 향교에서 나오는 향원들은 이제 자기는 이제 양반이에요. 근데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향리가 올라타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향리 자손들을 빼버리는 것 내용이 향교의 규약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말 15세기로부터 등장한 살인파는 9년 향리 이족으로부터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고려말 선초의 사회적 변동과 이에 따른 신분 재편성 과정에서 사족과 이족으로 향리족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족이 된 사람들은 이 공을 세우고 뭐 벼슬을 올라가고 이래갖고 양반이 됐는데 이 향리는 이 사조가 길이 이제 못 올라갔다. 그래서 16세기부터는 양반과 중인층이 확연한 구분에 따라 이제는 같은 토성, 시골에 살았던 사람이면서 향리와 사족과는 별개 신분으로 보아 천시됐다. 그래서 농민에 대한 수탈을 자행해오던 훈구계열과 이들의 하수인인 이족이, 이 훈구계열은 뭐냐면 그 조선 초기에 개국공신들 또 등등 뭐 세조가 또 구테타 할 때 또 정종이 구테타 할 때 반정 할 때 다 붙었던 사람들이 훈구 세력이 훈장을 받았다 이게. 이 사람들이 대토지 소유를 하고 있고 이 유학을 배운 지방에 있는 사족들은 중소지주 조그만 땅밖에 안 갖고 있고 훈구파는 공헌을 해서 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기에는 훈구파와 지방에 있는 제지 사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화예요, 사화. 사화라고 일어나는 게 이제 그런 것이고 뭐 정난정의도 나오고 조선 전기에 싸우는 그 내용들이 뭐 문정왕후도 나오는 것이 그때는 노론과 남인이 아니고 공을 세웠던 훈구파와 지방의 중소지주하고의 갈등이었고 이 훈구 계열과 그들의 하수인인 지방 향리들이 살림에서 향촌사에서 세력을 이뤄갔다. 동시에 제지사족은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운영 원리로서 향규를 제정해서 향촌을 지배하고자 했던 겁니다. 향규를 통해서. 향규는 뭐냐면 향안에 오른 향원들 간의 약속으로 유향소의 조직, 즉 좌수의 선임, 그 소관 업무, 향록, 입록 절차 이런 것들의 선임을 주 내용으로 했다. 근데 향촌에서는 향규, 향안을 통해 토성이 하는 신뢰 사족과 나중에 들어오는 사족과 향리들의 향권 참여를 배제시키죠. 기존 기득층이. 그래서 제지 사족들이 하층민에 대한 무단 행위를 견제하는 등 자율적 규제 속에서 양반들끼리 치안 기인으로서 위치를 지켜나가고자 한 것이 퇴계의 이한 향림 약조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성격이다. 유럽에는 귀족이 기사가 있잖아요. 기사도 정신이란 말은 뭐냐면 자기는 그 지방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요. 세금도 받고 유럽의 기사는. 그 대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기사가 목숨을 바쳐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게 기사도 정신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기사도 정신이 있느냐 우리나라에 하면은 그걸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그래요. 자기가 존경받는 대신 의무. 이건 존경이고 이건 의무라는 뜻입니다. 노블리스 고귀한 신분으로서 오블리제는 의무예요. 하지만 그 자기 지역민을 지켜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도 있더라 이거예요. 자신 있게. 이게 바로 퇴계 선생이 만든 이한 향립 약조라 이겁니다. 근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제지사족의 경제적 기반의 붕괴와 그들의 기반이었던 유향소와 향안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 향안을 다시 중수하고 향약, 동계를 시행해서 사족 중심의 향촌 지배 질서를 임진왜란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방 조직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냥 뭐 예방, 2호 예방, 형공해서 6개 방만인 줄 알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방 그 자치 조직, 행정 조직이. 이거는 제가 고소 수집을 해가지고 구한 이만한 종이를 하나 구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종이를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한경남도 안변 도읍입니다. 좀 크죠. 1948년부터 53년까지의 명단이에요. 명단. 발령을 낸 인사 명단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적으로 위에 거는 많이 중앙 인사는 있는데 지방 관하 인사 명단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 최초로 제가 논문을 써봤어요. 왜? 그 고문서가 한 장 있었으니까. 딴 사람 손에 갔으면 이렇게 논문화가 안 될 것인데. 그래서 봤더니 유향소 좌수가 있으면 양반이 좌수가 있으면 좌수 밑에 호방을 관장하지 하는 수정 밑에 있는 호방을
관리하는 호방향소, 예방향소, 공방향소, 창고향소, 관광향소, 전환향소, 군기관감, 군적관감에서 좌수 밑에 수령이 갖고 있는 모든 조직을 감독하는 기관이 이렇게 쫙 있고, 발령을 이 사람을 이 박수다리 그 다음에도 2년, 보통 2년씩 발령을 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네끼리. 조선시대가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더라 이게. 운영 원리가 있어요. 행정조직하고 지금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제가 지금 이 양반은 요 사람은 35살, 36살 일로 가고 했더니 요건 양반들끼리만 이 조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 명단이. 이게 저 6년치 명단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리들. 향리는 호장이라고 고려시대 호장이 지방을 다스렸거든요. 호장이 있고 이 호장 밑에 군감행수, 보민행수, 병방군감, 보민군하고 천총이 이제 군대 조직이에요. 토포행수가 있고 그 밑에 이방, 또 부이방이 있어요. 호방, 예방, 병방, 그래서 이것도 인사명령이 매년 바뀝니다. 아주 자기네끼리의 움직이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제목이 19세기 중반 안변도부의 향청, 작청이 직임과 인사관행이라는 논문을 5, 6년 전에 쓴 적이 있어요. 이 직임이 43개 직임이 나오더라고요. 직책이. 그렇게 많아요. 수령, 이게 안능이라고 이 황해도에 있는 조그만 현이에요. 정육품이 가는 현령이라고 가장 작은 군현의 수령이 부임하는데 줄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잘 이제 앞에 서서 깃발이 43개인가 깃발이 가요. 쫙 각 부서별로 깃발이 있고 말을 타고 여기 군관들이 있고 두 번째 줄에 이게 쭉 가고 쭉 가요. 그다음에 이제 가마가 여기에 이제 수령이 이제 가는 거죠. 부임 행차도를 김홍도가 그린 건데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조선시대 수령이라는 존재는 대단해요. 김홍도라는 사람은 화가니까 도화서 화공이니까 중인이에요. 이 사람은 수령이 될 수가 없는데 화성 능행 행차 그 정조 어머니 그 환갑 잔치 때 갔던 그림을 그려놓은 게 쫙 있죠. 그 그림 책임자였어요. 그 도감에. 그래서 그 사람은 중인이지만 수령이 됐습니다. 그분도 갈 때 이런 행차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향규가 조선 후기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이제 제지 사족들이 자기네가 이제는 9년 단위에서는 행태 못하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설에도 하층민들 질서를 잡아야겠다. 임진왜란 이후에. 동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일양에서의 사족 영향력이 축소되는 배경에서 사족군 그들의 동족적 경제적 기반인 촌락에서의 동계 결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임난 직후 상하동계를 만들었어요. 상하동계. 요 말은 뭐냐면 상하학계란 말이 나와요. 이게 제 석사 논문입니다. 1603년에 예천 지역에 조선 전기에는 상계와 하계가 따로 있다는 뜻 아니에요? 상계는 양반들끼리 모였고 하계는 하층민들끼리 모인 것을 상하학계라고 합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조선 전기에도 총계 같은 이런 하층민들 조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에도 동계가 있었으나 그것은 양반들의 구성으로 해서 기흉시에 부주하는 성격의 것이나 임난 후의 동계는 전기 양반들의 동계 즉 상계와 상천들 간의 상호 규범하던 조직인 향도와 같은 하계를 합해서 상하합계 형태였다. 이게 제 석사 논문에서 제가 최초로 밝힌 거예요. 이것은 전라도이나 막대한 인명재산의 손실로 이웃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기 어려운 형편에서 상천민들을 회유해서 향촌 복구에 함께 참여시킬 필요성에서 나왔어요. 양반이 서문이 어떻게 써냐. 상하학계 서문을 뭐라 써요? 야, 우리 양반 상민 가리지 말자. 우리 사회 동포다. 하면서 하층민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그 서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천 불계 상민 하민 가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 힘 합치자. 이렇게 한 동계가 양반들이 자기 동네에서 하층민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했어요. 그러나 임난 후 양반들이 상천을 회유하여 합력하고자 한다고 해서 반상 간의 차별을 완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상하학계 형태의 동계를 통하여 사족은 기층의 민중조직을 포용 흡수해서 사족적 신분 질서를 재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1801년 되면은 이 관노비를 없애버려요. 관노비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춘향에 나오는 춘향이 어머니가 관노비였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술집 장사해도 되는 거예요. 풀려나가서 관노비를 해방시키고 이제 신분제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경제는 돈 버는 방법은 노비를 늘리든가 아니면은 농사를 져서 돈을 벌는가 두 가지 방법이 없어요. 농업사회니까. 그러면 노비가 땅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질 수 있어요. 조선시대는요, 지금보다 법이 미비하지 않아요.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권리금까지 보호해줍니다. 권리금까지 보호해줘, 권리금. 그 조선시대야말로 권리를 많이 따져요. 왜냐하면 왕실에서 이 염전 같은 것은 왕실 겁니다. 서해안 염전 주인은 왕실인데 왕실에서 그것을 직접 농사를 못 지니까 남한테 불화를 합니다. 권리를 줘요, 권리. 너 몇 년 동안 이 관리해라. 그게 권리죠, 권리. 그 권리금을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전부 소작을 통해서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마름이라는 사람들을 중간 거강권을 시켜서 그 땅을 이제 관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비들도 땅을 가질 수 있어요. 노비도 외고노비 있잖아요. 외고노비는 직접 주인집 밑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돈을 바치면 돼. 1년에 자기 노비 비용만 조금만 내면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집 김장할 때 가서 김장 담아줘. 이걸 외고노비라 그럽니다. 외고노비들은 자기 농사 질 수 있죠. 근데 조선 후기에 농법이 발달했어요. 양자강가 이남의 수전농법. 지금 우리 저 논두렁에 물 대는 거 있죠? 물 대서 하는 걸 수전농법이죠. 이 수전농법이 들어온 지가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삼남지방에서 된 것이 오래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에 가면 수전농법 안다는 데 많아요. 수전농법을 그 후기에 들어왔는데 수전농법을 하면은 피가 많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건 있지만 소출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노비도 성실하면 땅을 사서 광작 넓게 농사를 져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홍이라 그래요. 요호부민 분홍이 되는 겁니다. 이 노비들도 얼마든지. 그래서 그 이제 신부는 양반은 농사를 못 져요. 땅을 소작을 해야 되지. 자기가 직접 농사를 못 져요. 그럼 양반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 시절을 그린 유명한 소설 있죠. 그 소설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양반인데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관아에 환곡을 빌려다 먹고도 환곡을 못 갚네. 환곡을 채워서 이식을 늘리지 않으면 관찰사가 돌아다니다 그 수령이 또 처벌받아. 수령이 그잖아요. 관아에 그 곡식을 축을 내면. 그러니까 이 수령이 큰일 났잖아요. 꾀를 냈다 이게. 저 사람은 노비인데 신분이 천민인데 농사를 크게 져서 부자가 돼 있는 이제 요부민이야. 근데 이 사람은 환곡도 못 갚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서 네 그까지 양반 그 갖고 있어 뭐하냐? 그거 팔아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돈 받아 자기가 관곡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노비한테는 너 양반 벼슬 사라. 그랬잖아요. 사니까 그때는 조건이 있다. 양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 남한테 욕을 해도 안 되고 가래침을 막 뱉어도 안 되고 큰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싸움을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서 했더니 이 천민이 며칠 해다 보니까 못 지키겠거든. 그러니까 양반 안 한다고 집은. 그게 무슨 소설이죠? 연암 박지원이 쓴 양반전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진짜 그 시대에 있었던 상황을 그 소설로서 보여준 겁니다. 소설도 허구가 아니에요. 물론 허구는 있지만 그 시대 상황, 조선 시대가 신분과 재산이 비대칭되는 사회였다 이 말. 18세기 중후반쯤 되면 정조쯤 오면 정조가 1776년부터 등극 영종조 시대에 18세기쯤 되면 우리 경제력이 굉장히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에서 이 공사를 할 때도 노임을 줬어요. 수원 화성을 정조 때 만들었죠. 수원 화성. 그 노임 주고 만든 겁니다. 강제로 부여시킨 것이 아니고 노임을 줘서 만든 거예요. 그 정도로 경제력이 향상됐던 그 시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양반은 양반이지만 양반 대접을 못 받는 절름발이 양반이 뭐가 있죠? 서얼. 양반의 첩의 자손들이 서얼인데 서얼들이 이제 부자야. 자기 뭐 큰 집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고. 그러니까 같은 동계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요. 분동해버려. 이제 양반들 동계 밑에 안 들어가. 그 대구의 부인동에 가면 부인동 동계가 그 서울들이 떨어져 나와서 만든 동계들. 각 지역의 18세기 중후반 되면 양반들 중심으로 이끌던 동계에서 전부 떨어져 나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의 저항이 분동으로 일어난다 이거예요.
동계는 본래 농민 촌락 공동체 조직인 촌계, 즉 하계를 사족 중심 조직으로 흡수한 것이므로 하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사족 중심의 신분 질서와 부세 운영에서 나타나서 뭐 공동 납부할 때 흔들리게 됐다. 그래서 18세기 후반 상계원이 중심이 된 동계에서 하계들이 분리 분동되어 갔다. 이때부터 민권이 강화되어 가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의 권한이 커져가는데, 이 남원에 가면 대방 향약소가 있어요. 향약을 시행했던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조선시대 향약을 시행하던, 자치적으로 시행하던 건물이. 여기 남원 분 계셔요? 고향이 남원이신 분. 요즘 지자체는 없던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이게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아있는 향약소인데, 향약 축제 같은 걸 벌리면 좋은데, 추고 교육도 되고, 뭐 할 생각도 안 하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20년 전에는 중국의 여시 영정, 여시 그 여대균의 초상화가 여기 그려져 있었어요. 벽돌로 딱 모셔지고. 그 다음에 그 주자의 초상화 2개가 있었어요. 그게 얼마 전에 갔더니 그게 다 없어졌더라고. 어디 간지도 모르고. 지켜야 될 그 문화유산인데 이걸 없애버리고 이 건물 하나만 딱 해놨어요. 거기 가면 만복사시라고 있습니다. 남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춘향이가 있는 광안루만 가지 마시고 만복사시 터가, 빈 터가 나와 있는데 볼만해요. 바로 그 옆에 대방 향약소가 있어요. 그게 남원 군에서 신지 이렇게 중요한 조선시대 문화재가 있는데도 이게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중요한 이런 네? 향약사무소. 지금으로 말하면 동사무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용성 향안인데 이게 남원 향안이에요. 남원 향안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 명단이 유양소 명단이 남아 있어요. 남원 향안. 그다음에 이름이 쫙 나오죠. 그 이름만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 옆에 동네 임실 향안이 있어요. 이거 다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수집해서. 그래서 이거 갖고는 지금 이번에 석사 논문을 제가 쓰라 그래서 제 제자가 이걸로 지금 임실 지역에서는 사족들이 어떻게 움직여 갔는가, 이제 향촌 지배 질서를 어떻게 유지해 갔는가를 이거 제가 갖고 온 걸 줘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밀양에도 있어요. 경상도에도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썼죠. 향규후. 향규를 지어가지고 여기 발문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향구 만든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사람이 향규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를 섬기기를 효를 다하여 섬겨라. 제자를 가르침에 있어서 반드시 의로서 반듯하게 가르쳐라. 그다음에 재밌는 거 많아요. 이 향약 내용이에요. 대처접 이래, 처첩 이래. 처와 첩을 대하는데 예의로서 대해라. 조선시대 사람들은, 양반들은 처하고 첩한테 존댓말 썼어요. 반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부부간에 서로 존댓말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2주 전에 2사람이 손들더라고. 제가 향약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제가 몇 년 전에 일단 연애 때부터 향약 연구하기 전부터 전 우리 집사람하고 존댓말 합니다. 반말 안 해요. 뭐 싸움할 때는, 부부싸움 할 때는 뭐 쓴 적이 있겠는데 존댓말로 싸우면 그 싸움이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우리 전통은 부부간에는 존댓말을 했다. 형약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처와 첩을 대하면 예로서 대라. 이런 전통은 살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 써 있잖아요. 환난 역급 좌시불구자. 환난을 고성에 불났을 때 이런 환난의 힘이 미침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구해주지 않고 구경만 하는 사람. 요거 처벌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모임에 와가지고 그 문자, 시리자 의지에 앉는데 뒤에 등을 기대고 쫙 다리 뻗고 앉는 사람들 향약선 처벌입니다. 무서워요. 똑바로 앉으면 똑바로 안 앉고 막 뒤로 늦게 오는 사람도 처벌이에요. 이 자치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좌중에서 헌정자, 뒤에서 앉아서 떠드는 자, 이것도 처벌이에요. 그 다음에 공자 뒤편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인 약조, 또 하인들한테 내리는 약조를 따로 만들었어요. 상천민한테는 불량 부모, 사지 개별자,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거름뱅이 하러 다니게 만드는 자, 부모를. 이거 뭐 당연히 처벌이죠. 뭐 여인 수리 고구자. 이때 며느리들이요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두드려 팼나 봐요. 원래 상천민들은 이런 예의에 상관없어요. 진짜 그래요. 그거 썼잖아요. 여인이
숨의 구고자, 시아버지 시어머니 두드려 파고 욕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흔했습니다. 옛날에 그 법에 보면요, 그 아내가 남편 때려 죽인 사례가 많아요. 그 추간지에 보면 형제 불화자, 충동적으로 불을 질러서 불내는 자, 양반 능욕자, 유부녀 상간자, 이런 내용이 다 하나하나 일상생활을 다 규제하는 거예요. 또 어딥니까? 수안보 온천에 가면 그 온정리 동계가 있어요. 그 재밌는 사례만 해. 거기 또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 동네는 외지인들이 온천이 있어 외지인들이 많이 들락거리는데, 아내가 간음을 하면은 간음하다 들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처벌해야 되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남자 중심 사회잖아요. 남자 중심 사회면 모든 가정의 책임은 남편한테 있는 것이지 여자한테 책임 묻으면 안 되죠. 그게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 대신 남자가 처벌한다. 가정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이런 사례가 전국을 다 많은데, 이태원에 가면 그 이태원 독리 절목이 있어요. 1803년께 있는, 거기에 보면 뭐냐면, 그때도 거기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다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남한강, 북한강에서 올라오는 배들이, 우리 한강이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물산들이 남한강, 북한강에서 쫙 올라오다 보면 이태원에도 내리고 보강동에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포가 종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외지인이 많이 드나드는 것이니까, 행동 거지가 수상한 자는 무조건 착고를 씌워라. 무조건 붙잡아 놓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있고, 하여튼 이 재밌는, 이건 특수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민자치를 할 때, 주민자치 조례를 만드니 하는데, 주민자치 조례를 표준화는 전국이 다 똑같은 표준화도 있지만 각 동네마다 내용이 다 틀려야 돼요. 왜냐하면 생산 조건이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산촌이 있고 동네마다 다 틀려요. 이거 다 똑같은 주민자치 조례로 전국이 간다? 그건 아니에요. 생산 조건, 생활 조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의 자치 규율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농사 안 짓는 자, 불력 기업, 자기업에 힘을 쓰지 아니하고 농사를 짓지 게을리하는 자도 처벌이에요. 하여튼 저런 등등 내용들이 향약의 주로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 간의 향치 통치는 율곡이 했다, 뭐 했다는 요즘 내가 시간 관계 생략합니다. 하여튼 요건 지방 통치는 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서로 돕고 사는 상부상조하는 조직이 뭐냐? 이거를 제가 총계라는 조직을 이제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이 앞에서 하는 향약은 실제는 역사에서는 지배층이 하층민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던 측면이 강한데, 상천민 간의 상부상조하는 조직은 40% 50% 내에 촌락에서 촌계 동계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했고, 호남에서는 주로 촌계라 칭했다. 근데 이 촌계 연구를 더 이상 못하는 게, 촌계는 규약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 당시는 관습법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은 덥석몰이 한다. 덥석에 말아서 두드려 패잖아요. 그 다음에 불통수와 불씨를 안 빌려줘, 서로. 공동우물을 사용 못하게 만들어요. 뻔히 어떤 나쁜 것이라는 게 다 관행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관습법으로 있기 때문에 조목을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연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양반들 기록으로 다 남기는데 이 사람들 기록으로 안 남겼어요. 하지만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것을 밝혀내는 것이 역사가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촌계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 기능을 봤더니 3가지 기능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가 사신공동체. 마을의 수호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죠. 옛날에 당산나무, 성황당. 거기에 정월대보름날 제사를 지내더라, 이거야. 이 기능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양반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또 하나는 농사를 질 때 모내기를 할 때 10여 명이 쭈러리 서서 모를 심잖아요. 우리 집에는 식구가 두 사람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이 같은 총계 개원들이 한 집에서 한 명씩 내가지고, 사람을 내가지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둘의 공동 노동체 조직이 있었잖아요. 노동 공동체 조직의 기능이 있더라, 이게. 세 번째가 제가 말한 일상생활에 서로 돕고 사는 생활 공동체의 기능. 그래서 제가 이론을 만든 거예요. 사신 공동체의 기능, 노동 공동체의 기능, 생활 공동체의 3가지 기능이 있더라. 근데 이게 지금 둘에는 일제시대 다 끝났고, 요건 기록이 안 남았는데, 지금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월 대보름 날 전국에서 200군데에서 한 200여 군데에서 정월 대보름 마을 구슬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했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속학을 접목을 시킨 거예요. 기록이 없으니까 행위로서 남아있는 민속학을 해서 역사 민속학 학회라는 것을 1990년에 만들어서 이 답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군데뿐이 못 들립니다. 왜? 내가 여기서 조사하고 사진 찍는 동안 딴 동네 똑같이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따 보는 사진은 그 중에서 일부만 맛배기로 내가 한 것인데 제가 30년간 찍은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돼 있고 바로 이것이 주민자치,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주민자치의 내용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촌계는 뭐냐? 사족의 동기와 지방 간에 의한 주연 향약 등의 하부 조직으로 흡수 편입되기도 하였으나 끊임없이 기층민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그 독자성을 유지해왔다. 또한 19세기 중후반 촌계에서의 두레 조직이 지배층의 수탈에 저항한 농민 항쟁의 일부 세력으로 참여하기도 하였고 이는 민의 사회의식의 성장과 아울러 끊임없는 저항을 통해 자치성을 확보해가고 간 면을 보여준다. 이 주민자치 정신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창을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만든 겁니다. 기층민의 조직인 촌계는 지배층의 지배 이념, 사상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족의 동기에 흡수되는 등 외형적 형태는 변화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용해되거나 분해되음 없이 생활 공동체의 자생적인 필요를 바탕으로 오랜 전통을 이어왔다. 이겁니다. 이게 앞으로 제 역사학자로서 제가 연구를 이걸 더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지대우 교수님이 1991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제가 논문을 다 박사 논문을 못 쓰니까 선생님을 안 찾아가니까 선생님이 저를 불러요. 3월 달인가 91년 3월 10월에 돌아가셨는데 3월 달에 자네 나한테 오게 하더니 이분이 강남에서 늘번 갈비집에서 갈비를 탁 사주시고 나서 그 건너편에 도산공원이 있어요. 도산공원에 가면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이 이렇게 산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풍 걸려서 이제 겨우 걸으시거든. 산책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70이 된다고 내가 70이 또 내 죽은 다음에 뭐 90대가 됐다고 뭐 논문 따는 거 할 생각 말고 자네 제자들과 같이 촌기 연구를 좀 해주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유언이 조선시대 촌기 연구를 해달라는 게 유언인데 제가 더 이상 논문을 못 써요. 자료가 없어서. 그게 좀 한입니다.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그래서 어쨌든 그 의식 성장하고 이렇게 됐다. 베트남의 향약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베트남이 중국의 지배를 받아서 중국 여시 향약이 베트남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베트남 향약을 베트남에 가서 다낭 외대에서 비교해서 논문을 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썼더니 촌계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마을 안전 유지 활동 똑같아요. 도로와 수로 관리, 마을 울타리 관리, 의무 면제 제한 규정, 여성에 대한 규정, 법치 예치, 회의 방법, 작성 날짜, 서명자 똑같아. 왜? 중국 걸 받아들여서 했기 때문에. 베트남은요 지방자치가 더 확고해서 향약법이 왕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나와요. 앞선다. 왕의 법하고 향약법이 충돌되면 누구의 우선이냐? 지방의 향약법이 우선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지방자치법하고 중앙법하고 중앙행정법하고 충돌되면 뭐가 우선이냐? 지방에서는 지방자치법을 더 우선이라고 내세워야 돼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지방자치량이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그 조선시대 그 촌계를 시행했던 동네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일제시대 1930년대 1500군데에서 정월대보름 마을 굿하는 것으로 조사가 된 게 나와요. 지금은 뭐 200~300개 군데밖에 우리는 안 나오고 하지만 조선 후기는 전 동네가 상천민들 사는 동네는 마을 굿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정월대보름 마을 굿 또는 10월 상달 말하면 미국의 추수감사 예절 있죠. 땡스기빙데이. 땡스기빙데이는 그 신에게 감사한다는 게 땡스기빙. 우리한테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죠. 매년 풍년이 오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나무에 봐봐요. 인간이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비가 내려서 이런 그 마른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가 매달리잖아요. 내년에도 또 매달려야 된다. 이게 내년에도.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에게 감사하는 게 Thanksgiving to God. 줄여서 땡스기빙 데이죠. 그래서 이
중남미에서 사육제 카니발에 보면 여자들이 헐 벗고 막 춤추고 놀잖아요. 그게 우리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행위를 요즘은 그 의미를 잃어버려서 우리끼리 춤추고 노는 행사로 뒤바뀌었죠. 옛날은 하늘에 감사를 했던 겁니다. 하늘. 특정한 무슨 신이 아니라 하늘을 감사를 했던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도 음력 10월 5일 날 이 반월면에 가면 반월면 속달린가? 그 동네 가면 그 10월 5일 음력 10월 5일 날 마을 수호신한테 제사 지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추수한 다음이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사진은 30년 전에 슬라이드로 찍었어요. 제가 슬라이드 사진을 디지털로 바꿔놨더니 또 이게 몇십 년 동안 되니까 흐려져 버렸어. 내가 뭐 잘 못 찍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흐려요 좀. 이걸 원래는 사진을 따로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집어넣어 확대하는 바람에 흐려졌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쌍둥이 빌딩이 조그맣게 보여요. 저쪽 왼쪽 편에 조그맣게. 여기가 마포입니다. 마포. 옛날에 무너진 와우산이에요. 여기에 있는 게 밤섬이에요. 이 1968년에 밤섬 주민들이 이 여의도를 아파트 짓기 위해 준설공사를 한강을 해야 되니까 물 높이가 높아져서 밤섬 주민들이 물이 깔아앉으면서 이사를 시켰어요. 68년에. 지금 와우산으로.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분들이 이사 가면서 자기들의 공동 수호신, 마을의 수호신인 부군당님을 꼭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매년 풍년이 오라고 마을의 안녕이 나쁜 일이 하지 말라. 요 송시각 씨가 여기 주인공이에요. 이분 모셔서 부군당이라는 당집을 지금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을의 정신적 지주에 부군당. 서울은 부군당이라 그러고 또 이 동네마다 다 틀려요. 이상하게 도 단위로 이름이 틀려요. 그리고 이제 툭툭 띄어서 만들어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반월에 가면 대암이역이 있어요. 4호선 타고 가면 대암이역. 대암이역에서 10분만 올라가면 그 속달리가 있는데 거기서는 음력 10월 5일 날 상따자 10월 5일 날 이 마을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보세요. 돼지를 싹 면도해서 하고 여긴 여자만 참여를 해요. 아까 저 마을은 남자만 또 참여를 하는데 부군당에서는 뱃사람들이 고기 잡고 배 만드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가봤더니 이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또 군웅이라 그래요. 군웅.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조선시대가 살아있어요.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동평이라는 사람이에요. 효종의 부마의 사비. 효종의 딸이 시집을 와서 사이 동평이라는 사람이 정명 뭔가 하는 그 사람이 여기 신이에요. 신. 그래서 왜 그럼 여기 제사 지내냐 그랬더니 자기네 조상이 동네 정신의 노비였대요. 그 노비가 일제시대 다 떠나고 17가구가 안 떠나고 여기 계속 자기 조상이 모시던 신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평이를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못 가는 거예요. 사위는 부모만은 세단갈 못 간다 이거야. 20대 때. 이게 완전히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관료들이 여기 논의했는데 결국 못 갔어요. 소장이 우리 사이가 불쌍하니까 왕실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불러. 너 일로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됐는데 자기 능력을 표시도 못하니까 왕실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일기를 썼어. 일기. 자기는 그게 역사 자료가 될지도 몰랐는데 그 일기책이 어느 고소점에 나온 거예요. 마침 한문하는 사람이 그걸 찾아가지고 동평의 일기로 번역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서 정재원이야. 이 사람은 아는데 이 동네 가시는 신이 바로 그 정재원 아니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조선시대가 살아있구나. 그 노비들이 매년 음력 10월 5일 날 지금도 모셔요. 지금도. 그 덕분에 여기는 지금 한 2만 평이 자연 녹지대로 돼 있어요. 그 바람에. 그리고 이게 신체예요. 여기 뭐냐면 여기는 농업사회니까 돌멩이 위에다가 낯가리를 넣고선 떡을 넣고 제사를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충청도에 가면 그러니까 서울은 부군당, 이 경기도는 군웅님, 군웅신, 또 충청도는 또 장승이에요. 장승제인데 여기는 청양 용두리, 정산면 용두리의 장승제인데 이게 작년에 만든 장승이에요. 이제 이걸 빼고 올해는 새 장승을 넣습니다. 요 마을에서 지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금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서 장승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천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라고 안 쓰고 천상 천하 축기대장군 남서 동남 중앙대장군 동서남북 중앙대장군 이렇게 썼어요. 이건 이 사람들이 장난으로 하는 것다가 축제도 아닌 거예요. 여기 산이 높잖아요. 저 칠갑산이잖아요. 호랑이 환이 많아요. 호랑이나 잡신들이 동서남북 중앙 다 못 들어와요. 다 못 들어와요. 천상 천하 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꽁꽁 묶였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상 천하 막고 동서남북 중앙 다 막았다 이게 축기대장군. 그래서 이걸 이제 자기 신으로 모시는 겁니다. 마을 입구를 막아서 전염병도 못 들어오고. 이게 둘의 깃발입니다. 용두리 농자천하 지대번. 그 다음에 이제 해 떠내기 전에 둘의 깃발을 세우고 장승을 달리고 이제 그 마을 입구로 가는 겁니다. 마을 입구에 가서 작년 장승은 빼서 뒤에다 놓고 또는 태우거나 하고 새 장승을 좀 꼽는 그런 모습인데 요 분이 지금 그때 80이 넘은 노인네가 젊은 사람이 없어서 80 넘은 노인네가 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 나는 겁니다. 저런 이 꽹가리 소리에 어깨가 들썩들썩 해야지 한국 사람의 유전 인자가 있는 겁니다. 저런 꽹가리 소리를 듣고도 어깨가 들썩거리지 않는다. 그럼 한국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소리를 들려주지 못하는데 이제 다음엔 좀 소리 내가 가지고 다니가 좀 해야 돼. 지금 요 장면이 중요한 거야. 그 할아버지가 모자 던져버리고 북 던져버리고 춤을 추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뭐냐? 진수라는 중국 사람이 삼국지를 쓴 게 우리가 아는 여러분 삼국지는요. 청나라 때 소설가가 16세기, 17세기 소설가가 쓴 삼국지 연입니다. 그거 다 엉터리고 진짜 삼국지 역사는 3세기에 진수라는 사람이 쓴 삼국지가 있어요. 거기에 위지동의전에 보면 위지동의전에 마한전에 중국 사람이 쓴 것에 보면 이게 마한 지역이잖아요. 충청도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축제를 벌이냐면 남녀가 모여서 음주 가무를 하는데 그 춤추는 모양이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춤을 춘다는 거예요. 바로 1700년 전에 중국 삼국지의 위지동의전 마한전에 실린 내용이 바로 요 모습이죠. 요 모습. 1700년 전에 나온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모습. 이거를 우리는 미신이라고 없애버리고 이것이 어디로 갔어요? 마한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마쓰리가 된 겁니다. 일본의 마을 축제 마쓰리는 제사제자의 리자예요. 제사제자예요. 그 마쓰라는 말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미신이라고 버려버렸고 일본은 세계적인 축제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을 만들었다 이게. 우리가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한 애향심 이런 걸 다 잃어버려서 버리는 거예요. 바로 주민자치의 중심의 시작은 애향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을에 대한 동네에 대한 애향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초됐을 때 자기 스스로가 봉사하고 싶은 마음, 남에게 자기의 탤런트를 기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요 장면. 저도 이거 찍을 땐 몰랐어요. 한 10년 이상 강의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떠오른 거야. 이게 바로 그 모습이로구나. 그 모습.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분들 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전통이 단절된 거예요. 우리 지역 축제는 없는 걸 갖다 만들어내지 말고 있는 우리의 전통을 찾아가지고 복원, 재조명, 계승 이걸 해주는 것도 주민자치 중에 하나입니다. 주민자치는 생활자치가 돼야 되고 지금 정치자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면 정치자치, 행정적 정치자치를 해요. 예산 빼오는 거, 교무금 더 받을 거, 정치자치가 아니고 진정한 주민자치는 생활자치요, 문화자치를 해야 된다. 여러분 역사자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는 동안 또 옆에 동네 산 옆으로 지나고 똑같은 리에 송악리가 옆 동네예요. 산 뒤편에 가니까 이 상속마을에 또 장승제인데 여기 이제 금줄을 딱 두르고 흙을 세 덩거리 이렇게 해놨어요. 왜 농사 짓는 사람한테 황토가 신성한 겁니다. 저거 밟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도 마을 입구에다 벌써 장승 세웠죠. 이건 옛날 장승하고 새 장승 솥들을 같이 딱 꽂고 금줄을 둘렀어요. 여기는 옛날엔 둘의 깃뺏기 아랫마 상속마을하고 하속마을이 밤새 정월되면서 길을 뺏는 싸움을 벌였어요. 길을 뺏어야 풍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장난이 아니고
싸우다 보니까 새벽 4시, 5시에 닭이 회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닭이 회를 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을 신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새벽에 나와서 지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이 동네에서 자다가 밤새 뜬밤새다가 우리가 4시인가 5시에 나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구경. 이게 이제 요거는 나와서 제사 지내는 장면이에요. 지금 마을 입구에서 입구 앞에서 마을을 들여다보면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전염병이 들어오지 않도록, 나쁜 해코지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 한 사람들 소원을 이걸 태워서 소지로 태워서 올리는 겁니다. 왜 이걸 이 사람들 이 모습을 왜 미신이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 전통의 비손이라 해서 손으로 빈다는 거예요. 정성이죠, 정성. 이런 것들을, 이런 정신적 가치를 우리가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보, 신에게 바친 이제 술을 나눠서 먹으면서 한 가족이 되는, 한 마을 공동체가 되는 이런 걸 갖는 거죠. 그런 동안 가정주부는, 이게 표철수 씨 댁인데, 그런 동안 가정주부는 조항신, 부엌신을 뭐라 그래요? 조항신. 조항신에다가 묘를 떠놓고 비손하는 거예요. 중앙대학교 유학 간 내 아들이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먹게 해달라고 어머니 정성으로 비는 겁니다. 이랬을 때 그 아들이 잘못되겠어요? 어머니의 저 비손의 저 정신으로, 정성으로 나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친 다음에 또 장독대에 가서 천룡님한테 또 빌어. 우리 집 간장 된장이 잘 익어서 우리 집 가족의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이런 정성을 살리는 것이 주민자치입니다. 그리고 또 안바에 가선 성주님한테 빌어요. 성주님한테 우리 시집온 며느리가 아들이고 딸이고 건강하게 낳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성주님은 또 그런 거예요. 아들, 딸 낳는 거. 이 전통이 다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지만 우리 전통 시대에는 이제 범신론이죠. 다 신이 곳곳에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구경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 하송마을에서는 이제 군 지정이 돼서 꽃갈 모자 쓰고, 여기는 동화제. 각 집집마다 집단을 갖고 와, 집단을 딱 쌓아놓고 불을 탁 들여서 불로써 액을 정화하는. 또 이런. 너무나 재밌잖아요. 동네마다 동네의 유래에 따라 제사 지내는 신도 틀리고, 제사 지내는 방법도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이 전통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자치는 지역마다 지역의 특색에 따라 다 내용이 틀려야 되는 거지. 프랜차이즈처럼 전주 비빔밥 만들어서 전주가 아닌 제주도에서 서울에서도 다 똑같이 입맛을 맞추겠다. 이건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문화는 굉장히 중층적 문화예요. 나라는 작지만 산골짜기 하나 벗어나면 문화가 다 틀려. 문화가 다 틀려. 이걸 우리의 장점으로 우리 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고창에 갔어요. 고창에 임리마을에 갔더니 여기는 또 틀려. 이 솥대보다 솥대 신인데, 이게 작년에 만든 솥대고 이게 올해 만든 솥대. 기가 막히죠. 이런 예술 저런 예술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술이라 생각 안 해요. 삶입니다. 삶. 무슨 삶이냐? 이 마을은 불이 잘 났대요. 불이 잘 나서 화재 마귀로 모시는 거예요. 왜? 솥대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오리예요. 오리는 어디에 있어요? 물에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 마귀로 오리를 만들어서 솥대를 올리고, 요 보는 방향은 호수가 있는 방향이야. 물이 있는 방향. 그 마을마다 이렇게 다양하게 된 거예요. 이 밑에 뭐냐? 이 줄다리기로 또 판정을 내려. 이 전남 호남은 가면 남녀가 줄다리기를 해서 여자가 이겨야지만 그 풍년이 와요. 3세번에서 꼭 여자가 이깁니다. 남자가 안 봐주는데도 이겨요. 그 얘기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물굿. 이날만 정월대학으로 온다 금줄을 누르고 우물 청소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이 너무 나쁜데 제가 보완해. 그 다음에 이제 석실마을. 이 고창의 석실마을에 가면 이게 동회의하는 데입니다. 주민자치회관이에요. 말하자면 이 모종이라고, 호남엔 모종이라고 불러요. 여기 약간 마을 이 뜰에서 지금 여기서 회의하는 장소고, 요 밑에 이제 그 마을 농기구도 두고, 마을 논두렁에 또 금줄을 둘렀어요. 금줄 둘렀단 말은 뭐예요? 여기 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 신이에요. 마을 수호 신이에요. 논두렁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괜히 저기 발로 차거나 거기다 소변 넣으면 안 됩니다. 밤에 술 먹고 논두렁길 가면서 소변 나오게 돼 있죠. 이게 모시는 논두렁신이에요. 이 논두렁을 지켜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사람들이 여기 줄이 안 보이는데 새끼 줄을 꽈요. 30m짜리 14개, 7개를 쭉 꽈서 암줄 7개를 꽈서 숫줄 만들어서 이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줄다리기 새끼 꼬는 모양이에요. 여기 줄이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이 7개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 몇십 명이 달려들어야 밀 수 있잖아요. 30m니까 30m 들어 서야 되니까. 이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고 마을 사람이 한 가족이 되는 의식을 정신적으로 갖는 거예요. 이게 당산신이에요. 이게 신입니다. 이 당수나무에 이제 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암줄 숫줄을 비녀꽃기라고 나무를 가운데 두 줄을 딱 묶고 여기서 이게 둘의 깃발이에요. 둘의 깃발을 딱 꼽았어. 이게 이제 사라진 깃발인데. 그리고 이제 줄다리기를 보는데 요게 묘하게 여자 쪽이 낮아요. 남자 쪽이 높고. 그러니까 밑에서 당기는 게 더 균형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총각들은 다 여자 쪽에 붙어요. 장관간 애들은. 그래서 지금 줄을 당기고 있는 모습이고 이 사람들 이 표정 보세요. 웃는 표정들. 참 신명납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없어서 줄을 못 잡는 할머니들은 빗자루나 나무를 들어요. 나무를 들고 가서 남자들 손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얼굴 때리기. 그래서 2대1로 꼭 이기게 돼 있더라. 2대1. 이거 진짜 축제입니다. 축제. 이거 다 외지인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가서 붙어서 해주니까 이게 되지 지금은 못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면 여자는 왼쪽, 남자는 오른쪽에 줄을 걸고 그 마을을 한 바퀴 오방돌기라 그러죠. 오방돌기. 쫙 지신밟기를 떠나는 장면이 쫙 왼쪽에다 메고 여자들이 메고 그다음에 이제 뒷산을 거쳐서 그다음에 여기 요걸 이제 옷을 입힌다 그래요. 당산에다 새 옷을 줄다리기가 끝난 줄다리기 줄을 여기다 새로 감아놨어. 이게 사이사이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 그다음에 또 여자들끼리 또 놀아요. 신명나게 또 여자들끼리. 이 호남은 남녀 평등해요. 지금 여자들끼리 놀잖아요. 꽃갈 모자 쓰고. 그래서 농촌에만 있느냐? 어촌에도 있다 이거 어촌. 이거는 지금 저 충남 서산의 창리마을 배 위에다 오방 깃발을 꽂고 지금 이장이 앞장서고 띠뱃놀이. 저 앞바다가 저 위도인가 뭐 그래요. 아니다. 저 더 밑에. 여기는 임경업 장군. 이 띠배를 여기 자기들 소원을 빌어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마을 위에서 내려다본 서해바다고 여기 임경업 장군. 임경업 장군이 그 병자호란때 중국으로 끌려갔어요. 서해바다를 거쳐서. 그래서 서해바다 조기의 신은 임경업 장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속은 남녀 평등입니다. 신은 임경업 장군이지만 부인 신에서 부인도 똑같이 신으로 모시잖아요. 아까 서울의 부군당도 송시각 씨가 주인이지만 남편이 같이 쓰잖아요. 우리 민속은 우리 민중들의 그 삶이기 때문에 민중들의 삶은 남녀 평등이다 이거예요. 유교가 들어와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 지나친 남성 위주로 만든 나쁜 면도 있어요. 같이 모셨어요. 그 얼마 전에 딴 사람 시켜서 내가 보냈더니 이걸 바꿨더라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 그 민속적 그림인데 아주 근엄한 모습으로 사진을 바꿔놨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텐트를 치고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깽가리 치고 놀잖아요. 밤새 춤추고 놀아요. 놀면서 싸움도 막 술 먹고 막 싸움도 하고 서로 그 마을에 같이 붙어 살면 서로 속상한 일도 많이 있잖아요. 이걸 이날 다 풀어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풀어버리고 끝내. 이런 우리들의 이제 삶이었습니다. 영신당 풍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띠배를 띄워보내요. 소원을 담아서. 이게 갑오개혁의 분권민권인데 보세요. 이 갑오개혁 때 벌써 향해 설치 지시, 지방제도 개혁에 대한 조치, 황제 조치, 향해 조규, 향약 판무 규정을 황제명으로 내린 거예요. 각 지방간으로 하여금 향해를 설치케 하여 강면에서 일명씩 뽑아서 향해운을 하고 고을 공회당에 모여서 법령, 시행, 폐단, 시정 이런 것들을 가부를 논해라. 이게 무슨 의미냐? 향해는 양반 중에 양반만 들어갔잖아요. 양반끼리 투표해서. 근데 이제는 일반 상천민도, 물론 신분제도가 없어졌어요.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장은 투표로 뽑아요, 장인어가. 그리고 이장에서 면임은 또 이장들끼리 모여서 뽑고.
이게 이제 세상이 뒤바뀐 거예요. 향해 설치 지시했죠. 지방개혁 사업을 향해에 맡겨라. 지방개혁 사업을, 지방자치를 향해에다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 군과 면리의 대중소 향해를 두어서 지방에 관련 각종 사무를 회의해서 결정하고 리의 존의를 리민이 직접 선출케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고종이 훌륭해서 해준 게 아니고 민들의 끊임없는 기층민들의 끊임없는 수백 년간의 분권, 민권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결실이 이제 대한제국에 만들어진 거예요. 갑오개혁의 지방 특징은 주민의 선거로 향해를 구성하고 사무 담당자를 선출한다. 12개인가를 만들었어요. 향해 회의사항 규정, 교육, 호조, 위생, 사창, 구율, 도로, 식산, 산림 및 재현, 세목, 납세, 공공복용을 전부 다 향해에서 주민 선거로 뽑힌 향해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치사무 담당자 중 이제는 유급 직원을 두라는 거예요. 봉급이 없다 그랬죠, 옛날에 향리는. 유급 직원 급료를 주고 이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이건 조선시대하고 똑같아요. 왜? 공동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리 및 면의 하유사 면주인 급료 및 지필비는 리와 면에서 각자 부담해라. 이거 재밌어요. 선거 자격 제한 및 자격 서열 규정을 또 만들어서 선거할 때 반상을 논하지 말아라. 양반 상민을 논하지 말아라. 출마할 때 부의 정도에 따라 서열을 매겨라.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더 우대했어요. 뭐 그것도 괜찮죠. 근데 조세 체납자는 안 돼요. 요즘 조세 체납자도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 비서 다 하잖아요. 벌써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조세 체납자는 출마를 못 해요, 당연히.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못하냐 이거예요. 지금 100년 전에 우리 손자들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간단한 거잖아요. 규정에 그냥 주민자치 규정에 딱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자체 규정에. 그다음에 부역 많은 상등 호민은 회의 주재 시 그 장 다음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우대해 줬어요. 지금도 그래주면 세금 많이 내겠다고 나서겠죠. 1894년, 95년에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방자치의 결론으로 역사적 의의는 갑오개혁과 을미년에 향해 조규와 향약 판무 규정이 우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다. 조선시대 향촌자치의 유제인 향해, 유양소 향약의 정기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 민권 향상을 향한 끈질긴 노력과 희생으로 정립된 것을 반영 제도가 된 것이다. 광무 연간에 향해제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면면이 이어온 향해의 역사성과 기층민의 주민자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근대적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지만 일정 부분의 자치권 부여, 주민 참여, 국왕의 법률적 승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는 전통시대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웃 간에 서로 의지하고 돕는 마을 공동체적 생활 방식은 정체가 아니라 수많은 자연재해와 지배층의 수탈 속에서 민족적 생명력을 지탱해 주었던 삶의 지혜이다. 일제시대의 기본 정책은 우리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었는데 마을의 정신적 유대여 기반이었던 마을곳을 낭비며 미신화해서 탄압했던 마을 탄압을 온갖 명목으로 일본 사람은 탄압했어요. 왕년에 우리 농촌이 수전농업사회에서 일반적 속성에서 연유하는 상대적인 정체성과 폐쇄성을 지닌 것은 사실이지만 마을 공동체에서의 인정과 의리, 협동과 상호부조는 우리가 새롭게 재조명하고 발전시켜 나갈 귀중한 전통문화 유산이다. 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요 창에서 나온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돌아가신 제 지도 교수님이 벌써 90년에 쓴 논문에서 결론이 이거예요. 이 주민자치 정신을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계승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